안녕하세요. 서초동물병원 원장 한삼성입니다. 오늘은 뇌신경의 질환 중 뇌수두증과 척수공동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수두증이란 두개각 내에 뇌척수액이 있는 공간인 뇌실에 뇌척수액의 흐름에 이상이 생겨서 배출이 되지 않아 과다하게 차게 되어 뇌에 손상을 주고, 이로 인해 뇌실이 부풀어 올라 뇌압이 증가하고, 이 뇌척수액이 뇌를 압박하여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을 뇌수두증이라고 합니다. 뇌척수액이란 뇌와 척수 사이를 흐르는 액체 성분으로서 몸을 순환한 이후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뇌척수액은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뇌와 척수를 보호하며 부력을 제공하여 뇌의 무게를 감소시키고, 뇌와 척수에 단백질, 이온 등 물질을 공급해주며 뇌의 부피의 완충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려견의 뇌수두증은 선천성 뇌수두증과 후천성 뇌수두증으로 나뉩니다. 선천성 뇌수두증은 태어날 때부터 뇌척수액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이며, 특발성인 경우도 있지만 소형견에서 뇌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후두골 이형성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뇌수두증은 후천적인 원인보다는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로 말티즈, 퍼그, 치아와 포메라니안 등의 견종에서 많이 발병하는 편입니다. 후천성 뇌수두증은 머리 쪽의 충격 및 뇌 실질의 다른 질환이나 종양, 감염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뇌 안에 뇌척수액의 흐름이 막히거나 흐름이 감소하게 되면 뇌압이 증가하게 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뇌수두증은 신경 증상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의 대표적인 증상과 함께 뇌실이 압박하는 뇌의 부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내나 시상하부의 압박을 받게 되면 비정상적인 식욕과다 또는 식욕부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 생명 현상을 제어하는 부위인 대뇌 변형계의 압박을 받게 되면 경련이나 발작을 일으키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뇌 피질의 압박을 받게 되면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등 치매 증상과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증상 외에도 평소보다 반려견의 수면 시간이 증가한다거나 무기력, 우울감, 심리적인 불안 증상과 불러도 반응이 없으며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려견의 뇌수두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영상검사가 필요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뇌실 확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CT 검사를 통해 뇌실 확장과 주변 뼈 구조물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RI 검사는 뇌수두증 진단에 가장 권장되는 검사 방법으로 뇌압 상승을 유발하는 뇌수두증의 영상학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수두증으로 인한 신경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약물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선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산투성 이뇨제를 사용하여 뇌에서 물을 빼주는 처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뇌척수액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약물을 투여해 줍니다. 이때 탈수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액 치료를 동반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뇌실에 배액관을 삽입하여 뇌척수액의 과다한 축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감염, 배액관 폐쇄과 배액으로 인한 뇌압 감소 등의 부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뇌수두증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질병이므로 반려견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진료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천적으로 뇌수두증을 가지고 태어난 반려견도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예후도 좋은 편입니다. 단,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실명이 될 수 있고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지독한 질병이므로
초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염두에 두고 살피며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뇌수두증의 관리 방법은 대표적인 증상인 경련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주변에 부딪히거나 다칠 수 있는 물건을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자기 혀를 깨물지 않도록 두껍게 마른 수건을 입에 물려주신 후 발작을 일으킨 모습을 촬영하시고 지속 시간과 나타난 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도 진단을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빛을 보여주거나 소리로 인한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러한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뇌질환의 경우 대부분 완벽하게 완치되긴 어려운 질환이므로 회복된 이후에도 보호자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수공동증은 두개골과 경추 척수 사이의 뇌척수액 흐름의 이상을 유발하여 척수 내강이 뇌척수액으로 채워지면서 확장되어 척수신경을 자극하며 목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척수공동증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서서히 진행하게 되며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척수신경의 손상이 심해져 다양한 신경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사람에서는 두통과 함께 감각이 없어지고 통증이 흔히 나타나게 되지만 반려견의 경우에는 증상이 경미할 때는 보호자가 알아차리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척수공동증이 주로 발견되는 견종으로는 카발리에 킹 찰스 스페니얼과 치아와, 말티즈, 푸들, 시츠, 포메라니안, 퍼그 등 소형견입니다. 두개골의 뒤쪽인 후두골이 선천적으로 덜 발달하는 후두골 이형성증이라고 불리는 키아리 유사기형으로 인해 뇌가 좁은 곳에 눌러져 있다 보니 좁은 틈 사이로 경추 쪽으로 나가게 되어 뇌간과 경추 척수에 압박이 발생하고 두개경추 접합부에서 뇌척수액 배출로가 막히게 됩니다. 척수공동증은 이로 인한 구조적 중추신경계 장애로 뇌척수액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척수 안쪽에 고이면서 공동이 생기는 질환으로 공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커지고 척수신경을 압박 및 손상시키며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척수신경의 압박 및 손상을 유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됩니다. 목이나 허리 주위 통증, 앞뒷다리에 힘 빠짐, 마비와 비정상적인 걸음걸이가 대표적인 증상이며 특징적으로 목과 어깨 부분을 계속해서 긁으려고 하나 실제로 피부를 긁지는 않고 허공을 긁는 환상 긁기 증상을 보입니다. 얼굴을 문지르거나 발가락을 핥는 강박적인 행동과 옷을 입히는 등의 자극에도 아파하는 등의 감각 감인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척수공동증은 혈액검사나 방사선 검사에서 큰 이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추정 진단은 병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척수공동증에 걸린 반려견에서 가장 일관된 신체검사 소견은 환추 후두 부위를 촉진할 때 통증이 있습니다. 척수공동증의 가장 효과적인 진단 방법은 MRI 촬영입니다. 키아리 유사기형 반려견의 경우 손의 뒷부분 탈출증 및 압박, 후두골 이형성증, 두개골 경추 부위의 뇌척수액의 흐름 감소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척수공동증은 MRI T2 강조 영상에서 척수 내에서 선형 고강도로 나타나며 가장 일반적으로 경추 1번에서 4번까지 나타납니다. 기타 관찰되는 소견에는 뇌실비대, 척수 수질의 꺾임, 환추 후두엽 중첩, 경추 1, 2번의 등 쪽 압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뇌과적 관리는 주로 신경원성 통증 치료와 뇌척수액 생산 감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경원성 통증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통 효과를 가지는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뇌척수액 생성 감소에 사용되는 오메프라졸과 아세타졸라마이드 등의 약물은 뇌척수액의 척수 침착을 감소시켜 척수공동증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환을 초기에 발견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과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척수 공동증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개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의 주요 목표는 척수 공동증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기존의 척수 공동증은 수술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신경학적 통증 수준이 보조 약물 없이 수술 후 완전히 해결될 가능성은 없기에 수술 후에도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뇌수두증과 척수 공동증에 대한 이해와 조기 대응을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반려견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뇌신경의 질환 중 뇌수두증과 척수 공동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